서울 마포구의 낡은 빌라 4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은 한지원이 결혼 10년째 살고 있는 집이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남편 백도현과 함께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처음엔 작고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 집 하나 장만하자. 도현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껴 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한지원은 마포의 한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숫자에 강하고 성실했던 그녀는 매달 월급의 80%를 저축했다. 점심은 항상 도시락, 옷은 세일할 때만, 미용실은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10년을 모은 돈이 어느새 5억 원이 되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의 대부분은 용돈이나 부모님께 드리는 용도로 쓰였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녀의 꿈은 단순했다.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그리고 미래의 아이가 뛰놀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그게 다였다. 그 단순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잊을 만큼 살았다. 여행도, 친구도, 취미도 모두 접었다. 오직 우리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나를 포기했다. 그런 지원에게 이번 10주년은 특별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에게 비밀로 해왔던 적금 통장을 드디어 꺼내들었다. 통장에는 정확히 5억 원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고된 세월에 대한 위로였고 자신에게 보내는 작고 조용한 박수였다. 지원은 계획을 세웠다. 주말에 10주년 기념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 후에 남편에게 이 통장을 선물처럼 건네줄 생각이었다.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다. 남편이 놀라며 여보, 어떻게 이런 걸 혼자 준비했어? 라고 말하고 그녀를 안아주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는 장면을 수없이 그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시장에 들렀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미역국,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까지 꼼꼼히 장바구니에 담았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좁고 오래된 빌라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 같았다. 모든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와인을 꺼내려던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퇴근한 것이다. 지원은 반갑게 인사하려다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 하며 바로 들어올 남편이 오늘은 베란다 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진지했다. 처음엔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주려다 그가 말한 단어에 발이 멈췄다. 응,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딱 5억이에요. 서류까지 다 준비됐어요. 5억. 정확히 그녀의 통장에 있는 금액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서런이, 걔는 몰라요. 그냥 자랑하듯이 말하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키우는 황금알 낳는 거이라고. 멍청해서 쉽게 넘어온다니까요. 황금알? 멍청이? 그게 누구 이야기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물컵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잠시 후 도현이 놀라며 다가왔다. 그래, 다친 데 없어.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 표정조차도 이선으로 느껴졌다. 지원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리고 몸을 숙여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 조각을 줍는 것처럼. 그날 밤 한지원은 처음으로 남편의 등에 등을 돌린 채 누웠다. 익숙한 숨소리, 익숙한 이불, 익숙한 방인데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다. 나는 멍청한 아내가 아니야. 나는 A팀이 아니야. 지금부터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나야. 그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원은 거울 앞에 섰다.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정장에 머리까지 올려 묶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거울 속에 그녀는 낯설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어딘가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출근길의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지원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는 전날 남편의 통화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End quote. Favorite quote. End quote. 멍청이들 quote. End quote. 흥일 quote. 이 단어들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의 충격이 오늘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아내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지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랜 친구 최윤서에게 연락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녀는 현재 서울에서 활동 중인 민사 전문 변호사였다. 둘은 을지로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원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 내 도움이 필요해. 지원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남편의 배신, 어머니와의 공모, 그리고 자신이 1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은서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증거 수집이야. 내가 느끼는 배신은 법적으로는 감정에 불과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녹음기 설치하면 될까? 그것도 방법이지만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금융기록, 공동명의 자산 내역 등 가능한 모든 흔적을 수집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절대 감정 드러내지 마. 런기해야 철저하게 속아주는 척.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 말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여자 한지원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을 환하게 맞이했다. 도현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했지?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도현 오빠는? 나도 바빴지 뭐.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그의 표정은 진심 같았다. 아니, 진심처럼 연기하는데 익숙해진 얼굴이었다. 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엔드아 포즈. 그래, 계속 그렇게 연기해.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엔드아 포즈. 밤이 되자 지원은 몰래 준비해둔 작은 녹음 장치를 거실 장식장 아래에 설치했다. 최신형 초소형 기기였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다음 날부터는 남편이 집에서 하는 모든 대화, 전화 통화가 자동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 후 며칠간 지원은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다. 도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렸다. 오히려 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 속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어느 날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지원아, 사실 요즘 우리 부모님 쪽에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민우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예식장 계약금이 꽤 되더라고. 혹시 내가 모아둔 적금 중 일부만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가 필요한데? 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물론 나중에 다 갚을게. 그건 내가 믿어줘라지. 지원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생각해볼게. 그날 밤 그녀는 하나은행 앱에 접속해 모든 계좌의 이체 한도를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전화 인증 후 24시간이 지나야 처리되는 설정으로 바꾸었다. 이후엔 모든 금융 정보를 캡처하고 출력해 문서화했다. 그녀는 준비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남편이 덫에 걸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의 휴대폰을 슬쩍 집어들었다. 지원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일부러 모르는 척 글을 등지고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지원의 금융 앱을 열고 계좌 이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엔드아포즈, 거래 실패. 한도 초과, 엔드아포즈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어서 엔드아포즈, 고액 거래되기 24시간 확인 후 처리 예정 엔드아포즈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다. 도현은 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원은 뒤돌아보며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휴대폰으로 뭐 하고 있었어? 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다. 아, 그냥 회사 메일 확인했어. 그 순간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도현 오빠. 내가 나를 무시한 대가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치르게 될 거라. 하루가 지난 월요일 아침, 한지원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남편 도현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힘내. 그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과 초조함을 감지했다. 그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눈빛이었다. 계획대로였다. 회사에 도착한 지원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지난 며칠간 설치해둔 장치에는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하며 이번 주 안에는 돈을 넘길 거라. 지원이는 아무것도 몰라. 눈치도 못 챌걸. 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뚜렷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원은 도현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가볍게 장을 봐오며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라며 한심을 사려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 순간 마치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다. 도현은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진 사람일 뿐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점심시간에 다시 은서를 만났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가져갔다. 은서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해. 자산 분할 협상은 물론 재산 은닉 시도, 심지어는 기망행위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해. 내가 조용히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내가 절차를 준비할게. 응,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지원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나는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버린 10년의 인생에 대해 그 대가를 반드시 느끼게 하고 싶어. 은서는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날 밤, 지원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자꾸만 그녀를 의식하는 눈치였다. 결국 말을 꺼냈다. 지원아, 우리 사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실수했어. 아니,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사람은 변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엔 감정이 없었다. 도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도현은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지원아, 엄마가 자꾸 재촉하셔. 민욱 결혼식 날짜도 다가오고 우리 돈 문제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내 적금 통장 보여줄게. 오빠랑 나랑 같이 모은 돈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수도 없고. 도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지호는 천천히 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통장을 꺼냈다. 실물과 동일하게 만든 가짜 통장에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 1억 원 정도가 찍혀 있었다. 이거야. 응, 사실은 아직 1억밖에 못 모았어. 나도 너무 창피해서 그동안 말 못했어. 도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 응, 생각보다 적긴 하네. 오빠 실망했어. 아니야, 아니야. 뭐, 상황 봐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되지. 그는 애써 실망한 티를 감추며 웃었다. 지호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다. 그래, 넌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배신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그녀는 본격적으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모든 금융 계좌를 점검하고 명예 정리를 완료했다. 자신이 수료한 통장은 물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들도 전부 해지하거나 단독 명의로 전환했다. 남편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모두 차단되었다. 또한 그녀는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해 남편 몰래 자산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대출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였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았다.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도현은 또다시 지원의 휴대폰을 몰래 꺼내 들었다. 그녀가 샤워 중이던 틈을 타 금융앱에 로그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내 서랍에 넣었다. 그 안엔 그동안의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무대야. 그 주 토요일, 한지원은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시어머니 윤숙자는 통화를 하며 상냥하게 말했다. 지원아, 요즘 얼굴도 못 봤네. 민우 결혼도 다가오고 하니까 다 같이 식사하자.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야.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시간 맞춰 갈게요. 전에는 이런 초대가 반가웠다.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 착한 며느리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늘 밝은 얼굴로 응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 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녀는 이 가족과의 마지막 식탁을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오후 5시, 인천의 시댁 아파트에 도착한 지원은 깔끔한 원피스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윤숙자는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아이고, 우리 지원이 왔네. 어서 들어와. 밥 다 됐어. 도현도 거실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여보, 오늘 예쁘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하셨어. 고마워요. 어머니, 음식 냄새 너무 좋아요.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미역국, 전 등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한가득 놓여 있었다. 마치 명절처럼 성대했다. 민우와 그의 예비 신부도 나와 있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우야. 결혼 준비 잘 돼가. 네, 뭐, 아직 이것저것 정신이 없네요. 식사가 시작되고 몇 잔의 술이 오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시어머니 윤숙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원아, 우리 민우 결혼식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혔단다. 요즘은 예식장도 비싸고 예물 예단이며 준비할 게 많아. 그래서 말인데. 지원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던 말이었기에 놀라지 않았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사실 너희 부부가 10년 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이 있다고 도현이 그러더라.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우리 민우 결혼식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나중에 다 갚을 거라. 가족끼리잖니. 지원은 한순간 정적이 흐른 식탁 위에서 잔을 들었다.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 제가 도현 오빠랑 1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셨죠? 윤숙자는 멈칫했다. 응, 그래. 둘이 같이 모은 돈이니까. 근데 이상하네요. 도현 오빠는 저축도 안 하고 카드값도 늘 많았는데 언제 같이 모았죠? 식탁 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현이 급히 웃으며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그냥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을 말씀하신 거지. 지원은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함께 산 세월은 맞아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돈을 모은 건 저 혼자였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건 지난 10년간 제 급여 명세서, 적금 내역, 그리고 도현 오빠 계좌 입출금 내역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 돈인지. 은숙자는 얼굴이 굳었다. 민우는 당황해 고개를 숙였고 예비 신부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원아, 얘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가족끼리. 가족이요. 가족이 저를 속이고 제 전 재산을 가져가려는 걸 가족이라고 하나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가족은 저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마지막으로 제 선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전부 알고 있어요. 어머니와 도현 오빠가 함께 짠 계획, 제 통장을 노린 대화들 다 녹음돼 있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현이 손을 내밀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건드리지 마. 지금부터는 법의 영역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숙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 이게 무슨 무리야. 시댁에 와서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해. 무리한 건 저를 속이고 제 돈을 빼앗으려 한 쪽이죠. 전 그냥 제 권리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도현은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원은 가방을 들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식사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식탁 뒤에서 윤숙자의 고함이 들렸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려. 지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숨어 있었던 가면들, 이제는 전부 벗겨졌어. 한지원은 인천 시댁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최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 끝났어.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은서는 짧게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그녀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녹음 파일, 계좌 내역, 도현의 통화 기록, 가족들과의 대화 정황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했다. 민사 및 형사적 대응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직 시작이에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며칠 후 도현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출근하고 퇴근했다.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였다. 어느 저녁 도현은 퇴근 후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지원아, 오늘은 그냥 너랑 오붓하게 있고 싶어서. 그는 식탁에 앉아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서로 신경도 못 썼잖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천천히 시작해볼 수 있을까? 지원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래,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마셔볼까? 그녀는 잔을 들고 도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를 숨기려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설득하려는 진심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기였다. 그녀는 그 연기를 받아주기로 했다. 오늘 밤은 그가 무너지는 밤이 될 테니까. 식사 후 도현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다. 사실 나 지난번에 계좌 좀 확인했었어. 너 몰래 본 거 미안한데 예전처럼 서로 믿고 모든 걸 공유하면 좋겠어. 다시 공동명의 통장 만들고 너랑 같이 재정도 정리하고 싶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 주말에 은행 같이 가자. 새 출발하는 의미로. 도현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역시 넌 다 이해해주는 줄 알았어. 그 밤 도현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지원은 그의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들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안에는 그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엄마, 내일 안 되면 그냥 몰래 계좌에서 빼야 할 것 같아. 내가 조심해.
괜히 걔한테 들키면 끝장이야. 지호는 조용히 그 화면을 캡처해 이메일로 전송했다. 더는 숨길 이유도 없고 지킬 가치도 없어. 다음 날 도현은 회사에 나간 사이 은서가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이혼 서류의 초안을 검토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됐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가 먼저 행동하게 둘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난 단 한 번만 진실을 말할 거야. 그 주 금요일 밤, 도현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온 그는 얼굴에 기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원아, 우리 여행 갈까? 지호는 조용히 물었다. 갑자기 그냥 다 떠나고 싶어졌어. 너랑 나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제주도 어때? 그녀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다음 주말에 가자.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현은 집을 비운 사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는 것이었다. 그가 기획하고 있는 모든 시나리오는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 도현이 먼저 외출했고 지호는 조금 늦게 출발했다. 그녀는 역으로 향하는 길에 최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은행에 갔을 때 도현이 무슨 행동을 하든 전부 기록해줘. 그리고 도착한 은행. 도현은 이미 대기표를 뽑고 있었다. 너고 이거 받아. 오늘은 우리 이름으로 새로 정리하자. 하지만 은행원은 지원의 신원을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계좌는 단독 명의이며 타인의 권한 요청은 거부됩니다. 또한 보호 조치가 적용 중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이 계좌는 우리 둘의. 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이건 내 이름으로만 된 계좌야. 10년간 내가 혼자 모은 돈이고 누구와도 공유할 의무가 없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야말로 뭐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도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문자 캡처,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용, 계좌 조작 시도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기록이야.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너를 기록하기 시작했어.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비켰다. 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건 너? 설마? 맞아. 변호사와 상담했고 법적 절차도 준비했어. 이건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통보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돌아갈 수 없어, 도현아. 넌 그 길을 스스로 불태웠어. 은행을 나서는 순간 백도현의 걸음은 땅에 붙은 듯 무거웠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한지원은 한 걸음 앞서 천천히 걸었다. 그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도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우리 부부야. 남이 아니라고. 지원은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돌아보며 물었다. 남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날 의심하고 뒤를 캐서야 했어. 의심. 그건 아주 오래전에 끝났어. 지금 이건 의심이 아니라 기록이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증거. 도현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당혹감과 공포가 그의 눈에 어려 있었다. 그는 지원이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생각했던 지원은 언제나 믿고 따라주는 아내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 한마디 없었다. 저녁이 되어도 도현은 식탁에 나오지 않았다. 지호는 혼자 밥을 지어 조용히 식사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휴대폰 벨소리와 통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 밤
지호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정리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이중 저장을 요청해두었다. 그녀에게 있어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이 벌여온 지난 세월을 되찾는 여정이자 자신을 짓밟은 모든 거짓에 대한 응답이었다. 며칠 후 도현은 회사를 무단결근하기 시작했다. 지호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도현의 혼란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모든 안전망이 무너졌고 그의 비밀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소파에 쓰러졌다. 지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했고 신뢰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는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다 망가져가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지원아. 그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냥 무서웠어. 내가 나보다 더 성공해버릴까 봐. 내가 언젠가는 날 떠날까 봐. 그 말에 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일용한 거야.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지.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넌 날 버릴 수 없어. 우린 부부잖아. 아니, 우린 이미 부부가 아니야. 그녀는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도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인간이었다. 다음 날 지호는 최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기다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은서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 곧 상대에게 내용 증명 보내고 조정 신청부터 진행할게. 그리고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이 백도현 앞으로 도착했다. 그는 봉투를 뜯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지만 종이 위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배우자의 고의적 기망 및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및 신뢰 파기, 독립적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개시.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다. 그가 쥐고 있던 마지막 줄마저 끊긴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줄은 애초에 누군가의 희생 위에 겨우 매달려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잠들었다. 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그녀의 앞날도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 백도현은 이혼 내용 증명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이 문서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러온 모든 선택의 결과물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그 어떤 사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회사를 나가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둔 채 집 안에만 머물렀다. 식사는 거르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담배만 태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한지호는 그런 그를 방치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예정된 대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를 골랐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을 놓을 공간이 있었고 거실은 밝고 따뜻했다. 그녀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공간이었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된 집이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변화의 말을 잃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느 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지원아, 정말 이혼할 거라.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고개를 들었다. 응, 이미 시작했어. 서류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될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어? 나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던 적 있어. 단 한 번만 날 믿어달라고. 단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근데 넌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바라본 적 없잖아. 도현은 고개를 떨궜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며칠 후 도현은 친정어머니 윤숙자를 불러 집으로 데려왔다. 지원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는 윤숙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그래, 지원아. 얘기 좀 하자. 우리 가족이 이대로 무너지는 건 난 도저히 못 보겠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던 걸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가족이잖니.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어. 지원은 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전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적 없어요. 그냥 며느리였을 뿐이죠. 필요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윤숙자는 눈을 부릅떴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만데 우리가 너한테 손해만 봤다고 생각해. 정확히 말하자면 10년 동안 제가 벌어들인 돈이 5억 4천만 원. 그중 남편 명의로 빠져나간 돈이 약 1억 2천만 원이에요. 서류로 정리돼 있으니까 원하시면 드릴게요. 윤숙자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붉어졌다. 넌 정말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니? 지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죠. 그 말에 윤숙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현도 따라 일어섰다. 그날 밤 도현은 지원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내가 이렇게 만든 거 알아. 내가 무너뜨린 것도 내가 망가뜨린 것도 다 알아. 근데 넌 왜 이렇게까지 강해졌어? 한참을 침묵하던 지원이 문 너머에서 대답했다. 강해진 게 아니야. 나한테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야. 누군가를 믿는 걸 포기했을 때 사람은 혼자 서는 법을 배워.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고 발걸음은 더 이상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며칠 후 이혼 조정 기일이 도착했다. 지호는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그녀는 낯설 정도로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눈빛 속에 있었다. 그날 법원에서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에 동의했다.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침묵했다. 지호는 사인을 마친 후 조용히 법정을 나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묘하게 평온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의 이름으로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한지원. 진짜 끝이야. 그리고 진짜 시작이야.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된 다음 날, 한지원은 짐을 정리했다. 살던 집에는 그녀의 물건이 많지 않았다. 10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절제되어 있었고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했던 시간들이 쌓인 공간이었다. 박스를 하나씩 채우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디든 갈 수 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 없다. 나의 이름, 나의 삶, 나의 시간 모두 되찾았기 때문이다. 짐 정리를 마친 그녀는 그날 오후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일각의 조용한 동네. 바람이 잘 통하고
이른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는 그곳. 거실 벽면은 흰색이었고 햇살은 밝고 깨끗했다. 그녀는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오고 커튼이 나풀거렸다. 여기야. 내가 다시 시작할 곳.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새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화분 안에는 작은 라벤더가 심어져 있었다. 향기는 강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남았다. 마치 지금의 그녀처럼. 이삿짐을 정리한 후 지원은 새 집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다. 마주 앉은 사람은 은설였다. 둘은 몇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하며 웃었다.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 대단하다, 지원아. 회복이라기보다는 이제야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아. 오랜 시간 동안 난 그냥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회사원일 뿐이었어. 지금은 한지원. 그냥 나. 은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제 뭘 할 거야? 계획 있어? 있지. 우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진짜? 응. 거기서도 나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성실하고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건 내 일부였지 전부는 아니었어. 그래서 쉬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려고. 예전에 미술을 전공했었잖아. 먹고 살기 바빠서 내려놨던 것들 하나씩 다시 시작해보려고.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내가 한지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면 나도 전적으로 응원할게. 커피숍을 나서며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에 떠있는 흰 구름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이 평온이 오래가길 바라진 않았다. 다만 다음 폭풍이 오더라도 자신은 쓰러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겼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으로는 미술학원 정보를 검색했고 몇몇 수업 시간표를 캡처해두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며칠 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의 성인 취미 미술 수업에 등록했다. 붓을 쥐는 손끝이 오랜만이라 서툴렀지만 흰 캔버스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두근거림은 분명 그녀가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그녀의 첫 그림은 작고 투박한 풍경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던 라일락 나무 한 그루를 그렸다. 단순한 선과 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아마추어의 그림이라 말하겠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삶의 재탄생이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혼자 사는 삶은 고했고 때로는 쓸쓸했다. 하지만 그 쓸쓸함조차 그녀에겐 새로운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던 시간 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시간. 그녀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하나하나 다시 조립해 나갔다. 어느 날 그녀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강주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지원 씨, 잘 지내요? 혹시 그림 계속 그리세요? 응, 이제 막 다시 시작했어. 혹시 우리 회사 사보에 그림 렌즈 하나 맡아줄 수 있어요? 당신 얘기 듣고 다들 관심 많더라고요. 제목은 다시, 나답게 어때요? 그녀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렇게 그녀의 그림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작은 코너였지만 그녀의 그림 옆에 짧은 에세이가 함께 실리면서 많은 이들이 공감했고 응원했다. 어떤 이들은 메일로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도 결혼 15년 만에 이혼했어요. 당신 글 읽고 위로 받았어요. 그림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놀랐다. 자신의 조용한 기록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자신이 무너졌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한지원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일이었다. 다시
나답게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그녀의 그림과 에세이는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사보에 실린 짧은 글이었지만 점차 회사 예부로 공유되면서 블로그, SNS로 확산됐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이 글을 읽고 용기 냈어요. 저도 오랫동안 남편에게 억눌려 있었거든요. 그림 속 색감이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려주세요. 지원님의 글은 작지만 단단한 돌 같아요. 제 마음에 파문이 퍼졌어요. 그녀는 놀랐다. 자신이 표현한 이야기와 감정이 다른 누군가의 삶의 울림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감정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꼈던 이유는 사실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비로소 그녀만의 언어로 세상과 다시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에세이와 그림을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요. 여성의 책이라는 테마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기록으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 이야기가 과연 책으로까지 나갈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며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뜻이 더 컸다. 출판 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를 정리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다. 처음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던 순간, 시댁 식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던 저녁, 법원 앞에서 혼자 걸어 나왔던 날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만든 재료처럼 느껴졌다. 깨어지고 무너진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완성한 것이었다. 책 출간이 결정되자 그녀는 강한 요청도 받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 여성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그녀를 초대했다. 강연의 주제는 대부분 같았다.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옛 침묵을 깨기로 했는가? 고유 속의 분노를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었는가?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늘 손이 떨렸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단단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을 어떻게 꼬매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청중은 고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화려한 웅변가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 어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녀의 강연 중 인상적인 문장은 하나였다.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내가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에게 매일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보기로요. 그 문장은 강연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기도 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그렇게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궤도로 나아갔다. 미술 수업은 어느새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취미로 시작한 수업은 다른 이들에게도 감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동네 여성들을 위한 무료 드로잉 클래스를 열었고 그 속에서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다. 어느 날 클래스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언젠가 당신처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할 용기를 냈잖아요. 그 시작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녀는 그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 손은 예전의 자신의 손과 닮아 있었다. 작고 흔들렸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한지원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한지원은 강연을 마치고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익숙한 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백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다. 잘 다려진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어디에도 기댈 곳을 잃은 사람의 눈빛.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원아, 오랜만이야.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언젠가는 마주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순간이 이렇게 조용히 올 줄은 몰랐다. 잘 지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무너졌어. 그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서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도 정리해고를 당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졌다고 했다. 어머니와 동생은 그를 원망했고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지호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하지만 공감도, 연민도 섞이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간절했지만 늦었다. 지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도현아, 내가 잃은 건 나야. 하지만 내가 잃었던 건 나 자신이었어. 그 차이를 알아야 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너를 떠난 게 아니야. 나를 되찾으러 온 거야. 그 길에 너는 없었을 뿐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에게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지내. 그리고 내 삶도 내가 책임져.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문을 여는 순간 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회색이던 하늘 사이로 옅은 빛이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선생님, 오늘 강연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려 해요.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였다. 누군가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베란다의 라벤더를 바라보았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보다 훨씬 풍성해진 모습이었다. 물을 주며 그녀는 생각했다. 삶도 일과 같다고. 시간을 주고 돌보고 스스로 자라게 두면 어느새 한기를 품게 된다고.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어도 충분하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펜을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보란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